1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항목 중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어떤 게 변할까요? 인데요. 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죠. 영업 외 수익은 맨 처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나오는데 요 단계까지는 영업외 손익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고 여기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죠. 근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판관비가 아니니까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그 밑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은 차감하게 되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손익은 영향을 받겠죠. 또는 당기순이익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4개 중에 적어도 요 3개는 아니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쉽고 두 번째 문제 가보면 다음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당좌예금은 예금이긴 해도 현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포함되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고요. 보통 예금도 현금으로 들어가는데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이 아니라 3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되는 것까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지만 1년은 단기 금융으로 분류되니까 4번이 틀린 거고 세 번째,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2천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음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오고요. 대변에 계약금 먼저 주었던 거 선급금 대변에 반제하고 마지막에 내가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을 쓸 수도 있고 미지급금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발행한 어음이니까 기타 채무 계정인 미지급금을 써야 되겠죠? 답은 2번이죠. 지급어음은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주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에 대한 매입 채무일 때 쓰는 거니까 답은 2번 지급어음이 되겠고 4번 문제 고정자산 관리 대상에 의해서 24년도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중에서 제조 원가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사실건 부서를 먼저 봐야겠죠. 영업부랑 생산부가 있는데 지금은 감가상각 중에서도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것만 물어봤으니까 영업부는 판관비로 가잖아. 그러면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 얘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감가가요. 자 보면 취득은 3천이고요. 잔존가액은 500이고 상각 방법은 5년 정액법이고 5년이래요. 그러면 이 정액법이라는 방식의 특징은 3천만 원에서 500을 나누고 500을 차감하고 그리고 나누기 5년 하는 방식이니까 2,500만 원에서 5년 나누면 500만 원이죠. 그리고 24년도 결산할 때 감가상각은 기중이 취득한 게 아니니까 500만 원 연상각비 전액을 감가상각비 처리하면 되겠죠. 답은 1번. 너무 쉬웠군요 진짜 이게. 자 4번의 문제 5번의 문제 무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무형은 영업상 목적이어야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형체가 없는 거 맞고 식별 가능하다는 건 특별 무형 자산을 다른 것과 구분했을 때 걔를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식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식별할 수 있다. 다른 자산에 무조건 묻어가는 거라서 얘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산 자체가 될 수 없는 거. 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를 매출할 수 있는 용도에 얘가 어떤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서 매출을 촉진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는 용역 수익이겠죠. 그 무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원가가 절감된다는 말은 그만큼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뜻이지. 그게 효익이죠. 그래서 기타 등등의 효익의 발생으로 일어난다. 맞죠? 자, 무형자산은 최초로 인식할 때 시가라고 측정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냥 취득하는 원가가 나의 원가죠. 이 시가라고 하는 게 무형자산은 존재하지 않거든. 대표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영업권 같은 게 뭐 시가가 있겠어? 내가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생기는 차익을 말하는 거죠.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그러니까 이거를 시가라고 인식할 수가 없지. 자, 6번에 계정부 원장을 분석했을 때 9월 1일에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에 처분했을까요?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T자 계정에 보면 8월 1일에 현금 50으로 이게 뭘까? 지금 단기매매증권 차변에 걸려있는 50은 단기매매증권 차변에 있으니 처분했다는 거예요. 취득했다는 거야.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8월 1일에. 그러니까 이 분계가 말하는 게 나중에 다른 문제에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단기매매증권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550이 있었다. 근데 그 50만 원을 샀으니까 차변에 잡았겠죠. 어떻게 샀냐? 아, 현금이었구나 이게. 현금이 나갔다. 현금으로 단기 매매증권 취득했다는 뜻. 그리고 9월 1일에 그대로 단기 매매증권이 50이 있어. 그 얘기는 50만 원에 취득했던 단기 매매증권을 현금 받고 팔았다 이 얘기예요. 50만 원짜리를. 근데 같은 9월 1일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에 10만 원이 걸려 있어. 그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 처분할 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10만 원이 잡혀 있었다는 뜻이죠. 이것도 현금, 이것도 현금. 그러면 현금은 60이 들어왔다는 의미네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9월 1일에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에 처분했니? 50만 원에 취득했던 거 던지면서 10만 원의 이득을 취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내가 처분한 가액이 60만 원이 되겠군요. 이런 식. 답은 3번. 자, 7월 1일 7월달 거래. 계정과 런장에 대해 전개한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차변에 급여가 20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대변에 195만 원, 예수금이 5만 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할 때 미지급금과 예수금에 대한 것만 질문하는 건데 미지급금도 대변에 발생됐어요. 미지급금 차변에 발생한 거 없죠? 빵점. 예수금 대변에 발생했으니까 1, 3번은 무조건 제끼고 둘 중에 하나인데 미지급금은 대변에 195만 원이 잡혔지 예수금이라는 이 5만 원은 예수금 T자 계정에 잡혔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금 계정 5만 원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 예수금은 예수금 장부로 가는 거지 미지급금 장부로 갈 수가 없죠. 답은 4번이네요. 미지급금은 대변에 195만 원. 대변에. 근데 그날에 차변이 누구였어? 아, 급여였구나. 친구를 적어줘. 이거지. 상대 계정을 적어줘. 이거지. 이게 급여가 195만 원이 대변이다. 라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거든. T자 계정은. 자, 7번은 4번이 맞은 적절한 T자 계정이었고요. 8번 계정체계의 분류가 다른 것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니까 영업의 수익 900번대라고 적어볼게요. 자산수중이익 900번대.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 계정인데 그치?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했든 처분했든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가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어디로 들어가? 얘는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는 자본잉여금 계정이죠. 답은 4번이고요. 자, 9번부터는 원가 회계 문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 요거 세 개는 세트죠. 단기 총 제조원가 요거 세 개 더한 거 기입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 구하죠. 제품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손익계산서에 있죠. 9번은 4번이 옳지 않은 것. 자, 10번 문제. 종합과 개별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다품종 주문 생산 개별 맞다. 정유, 제당, 제부는 종합이다. 건설 또는 주문에 의한 기계, 항공기 제작, 개별 맞죠.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 방식은 오히려 종합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개별로 가요. 오히려 개별이 정확해. 이유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도에 따라서 수량이 달라지고 그 수량을 가지고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량 파악이 100% 확실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가 계산이 다소 불확실할 수 있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개별원가 계산은 뭐가 확실하냐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100%야. 틀릴 게 없어. 제조관제비만 제품별로 배분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배분한다면 배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목숨 걸고 하겠지.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건 어쨌거나 개별이다. 종합보다는 개별이다 라고 많이 하죠. 자, 11번. 평균법에 의해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구하시오. 그러면 재료비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는지 뭔 상관? 우리는 가공비만 구할 거니까. 자, 평균법입니다. 평균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기초가 왼쪽에 오고 착수가 왼쪽에 와. 그리고 완성된 것과 기말이 들어가. 이렇게 얘를 T자 모양으로 입히면 얘가 T자 계정 그대로네요.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T자 계정. 여기서 평균법이래. 평균법은 기초의 400개가 20%까지 완성이 된 채로 넘어왔지만 됐고 전체 그냥 다 합쳐서 850개 중에 너는 80개고 너는 50개인데 너의 수량을 환산하자. 그래서 기초에 이미 완성된 게 단기 완성품 수량에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선입처럼 기초의 수량을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요. 가공비는요. 800개는 전량이고요.
가공은 50개는 40%까지 완성됐으니까 5, 4, 20이죠. 그러면 답은 가공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으로는 82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평균법을 선입으로 하시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선입으로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기초로 까면 되지. 기초 400개인데 20%면 248, 80개죠. 이렇게 차감해서 수량이 나온 게 선입에 의한 수량 계산이고요. 12번 원가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요거 맞죠? 제공품의 기초와 기말이 없으면 단기 총 제조 원가랑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같아.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기초와 기말은 단기 총,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없고 얘가 없거나 같으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은 같아지겠죠?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된 원가의 합이다. 이것도 맞고요. 기회원가는 여러 대안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기대치의 합계액이다. 대안의 최대 금액이지 대안의 모든 기대치의 합을 구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선택하지 않은 차선이죠. 최선은 내가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A를 택하면 100원의 이익이 날 것 같다. B는 90원이 날 것 같다. C는 70원이 날 것 같다. 그럼 내가 A를 택하는 순간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 A를 택하는 순간 내가 포기한 건 B하고 C 중에 뭘 비교하면서 포기했겠어요. 얘를 포기한 거지 우리가 C를 포기했다고는 안 하지. 얘는 우리의 염두에 두지도 않았겠죠. 내가 포기한 기대 최대 효익을 말하는 거죠. 차선이죠, 이게. 차선의 기대 효과. 90원. 이게 기회비용이죠. 답은 4번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기대치 합을 구한다는 얘기는 90도 더하고 이것도 더하고 70도 더해서 160이 내가 포기한 기대 합계치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틀린 설명이죠, 이건. 자, 13번 문제. 부가세에서 말하는 세금 계산서 또는 거래징수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세금 계산서는 재화 용역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르다. 그럼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공급받는 자로 가는 거지. 돈을 누가 주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상대한테 받아서 그걸 대신 주든 안 주든 내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거죠. 재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으면 세금 계산서 완전 가능하죠. 먼저 발행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죠. 답은 3번이고 14번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전세 버스는 과세, 시내 버스는 면세지만 전세 버스는 과세, 골동품 과세, 도서 면세, 자동차와 관련된 운전학원은 교육이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교육이라고 해도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이 중에 면세가 되는 거는 도서 하나. 자, 15번 과표를 구하세요. 총 매출액이 100만 원이 있는데요. 매출 애누리가 있었대요. 그럼 요거는 차감하면 되겠죠? 판매 장려금을 주었대요. 판매 장려금은 부가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냅둔다. 무시. 얘는 무시. 대손금도 무시. 매출 할인액은 차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었대요. 그 연체이자가 붙은 금액이 5,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그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공급가액에 포함을 하면 안 되지. 그치? 포함하지 마. 그럼 포함 안 하는 거야. 그럼 결국엔 100만 원에서 16,000원과 3만 원을 차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만 6천 원을 차감하면 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95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는 이론 파트 문제 풀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무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어서 동진상에 2하나 0하나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죠. 101회 기출. 네,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문제죠. 제품을 매출하기 위해서 가맹점 계약을 했다. 주어진 자료를 거래처에 등록하시오. 이 부분은 3점짜리 제일 쉬운 문제인데요. 거래처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드를 등록할 때는 일반 거래처가 아니라 카드라는 신용카드 메뉴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다 커서를 올려놓고 99605 입력하고 그대로 옮겨만 적어주면 되니까 너무나 쉽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가맹점 번호가 들어가는 매출 가맹점 거래처니까 매출 선택하고 가맹점 번호를 입력한다. 으악! 이건 어떠니만 3점. 너무 쉽잖아, 그치? 짠! 끝내면 되고. 두 번째, 계정 과목 적용 등록에 하나 등록하래요. 가봅시다. 계정 과목은 이렇게 뭐 판관비 중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용할 것만 같다. 하나 만들어서 쓰자. 뭐 이런 거거든. 855번을 찍어서 바로 코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입력은 우측에 가는 거예요. 우측에다가 인적 용역비. 원래는 이렇게 입력하면 양쪽으로 원래 분할되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 24년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얘가 없어졌네요. 내비두세요. 상관없으니까. 걔는 경비로 걸어주시고 마지막에 대체 적용에다가 1번으로 사업소득자 용역비 지급 하나 넣어주래. 요 안에다가 1번 하나 넣고 이렇게 넣으면 3점 나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진상사의 채권 채무 거래처별 초기이월 들어가서 수정하래요. 자, 다음 장에 가보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거래처별 초기이월 거래처별 입력하는 거죠.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열어서 외상매출금에 커서 놓고 우측에 보니까 영월 부산무역부터 봅시다. 부산무역은 4,900인데 2,300으로 들어가 있네. 영월상사는 3,300인데 1,300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금액이 8,200인데요. 맞는지 보세요. 8,200, 8,200. 아, 대차가 맞았구나. 오케이. 자, 두 번째, 외상매입금도 지금 빨간색으로 차이가 나고 있네요. 여주기업은 5,100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는 부여산업은 추가로 등록하시고 해서 대차가 맞는지 확인. 됐어. 아, 이거를 대차라고 하겠는지 그렇다. 그치? 채권자네, 거래처자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0점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험이 쉬었겠군요. 합격률이 50%였잖아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전표를 잘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여기부터는. 메뉴가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어. 9월 18일. 강남에 지급할 매상매입금 250이 있는데 130은 어음 발행해 주었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차변으로 매상매입금을 상환했죠. 그러면 상환했으니까 먼저 가요. 강남의 매상매입금은 차변으로 반제하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는데 주된 매입 채무니까 둘 다 지급어음 쓰면 되죠. 거래처는 강남 걸어주시고요. 250이 아니라 130은 지급어음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갚지 말래. 면제하면 뜨겠지. 채무, 매상매입금이라는 채무를 면제받았다. 계정 과목 입력하면 금액이 바로 반영돼서 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제가 안 치는 이유가 여기서 엔터 치고 엔터 치면 거래처가 떠. 근데 이 거래처는 점수에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거래처가 채무 면제 이익에 거래처가 걸린 것도 아니고 안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비둬도 그만. 만약에 102번이라는 코드까지 걸어서 강남 거래처를 걸었다. 이래도 아무 문제 없음. 이유는 채무 면제 이익에는 거래처를 걸 거냐 안 걸 거냐가 점수랑 무관하기 때문에. 단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는 거래처가 반드시 코드로 들어가야 돼. 얘만 확인하는 거야. 얘는 노관심,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내비둔다. 얘만 잘 걸면 되니까 얘는 걸어두고만 안 걸어두고만 뭐 이상한 거 걸어도 그만 상관없음. 거래처 때문에 걱정되시면 다 걸어도 되고 그러니까. 자, 됐네요. 벌써 끝났네. 자, 그 다음에 10월 13일자 제품에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계약은 분기할 게 없고요. 계약금 20%를 1만 상사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걔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죠. 300만 원에 20%면 3, 2, 6, 60만 원 받았다는 뜻이고요. 계약금 받았을 때 쓰는 유일한 이름, 선수금. 이때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준다. 선수금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요 문제죠. 그러니 합격률이 높았겠군요. 진짜. 뭐 이거 완전 전산회계 2급 수준이잖아요. 지금. 자, 10월 15일 명절이 돼서 상여금을 보통 예금을 해서 지급했대. 요때 주의사항은 매달 주는 급여랑 상여금은요. 급여하고 별개로 뭐
세 달에 한 번, 뭐 특별한 기간에 한 번 지급하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따로 쓰는 거예요. 상여금으로. 그리고 지금 부서가 둘이니까 영업부, 생산부 구분해서 먼저 영업부 거 걸어주시면 판관비, 상여금 해당하는 금액으로 50 걸어주시고 500번대 상여금으로 90 걸어주고요. 자, 다 안 줬죠? 세금 까고 줬죠. 합계 금액은 15만 4천 원. 그것을 우리는 항상 예수금으로 처리해놔요. 왜 예수금이냐면 지금 안 내고 다음 달에 납부할 거라서. 일시적으로 예치해 놓은 돈. 예수. 잠깐 예치해둬서 수금해 놓은 돈.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간 돈은 1246. 1246. 맞네요. 이렇게 급여 자료 입력. 네 번째, 11월 11일자. 빼빼로 데이네. 9월 30에 주주총회가 열렸었고 이때 중간배당금 200만 원이 오늘 보통예금에서 나갔대요. 9월 30 회계 처리되어 있고요. 원천징수 없는 걸로 가래요. 자, 9월 30일 가봅시다. 9월 30에 2월 된 이익잉여금 중에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할 겁니다. 라고 분개해놨네요. 미지급 배당금으로 200 걸어놨어. 요게 오늘 나가는 거지.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을 반제하시고요. 대변에요. 보통예금으로 나갔는데요. 이때 원천징수 안 했대. 그러니까 200만 원 다 주면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채무2급 넘어가시면 배당금을 200만 원을 지급할 때 이 배당을 받는 주주가 개인이면 원천징수를 하고 줘야 되거든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5.4%. 근데 지금은 개인 주주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5번의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이죠? 자, 12월 28일. 문제가 좀 그래. 왜냐면 공기청정기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다는 얘기는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돼서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300만 원이에요. 끝. 그래서 비품을 공기청정기를 샀다. 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 처리해라.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전산회계 1급은 그래도 부가세를 고려하는 문제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실수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카드로 결제를 했고 부가세가 이 안에 포함된 채로 그냥 전부 다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는 것 뿐이지 내가 스스로 300만 원은 공급 대가니까 부가세를 구분기재해서 매입 매출에 넣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요거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얘가 그냥 뭐 부가세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겠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CT카드 걸어주시고요. 거래처가 지금 안 보이죠? 없어도 되잖아. 거래처는 필요 없으니까. 거래처가 뭐 윤서전자긴 하지만 우리는 윤서전자에게 외상으로 매입한 게 아니니까요. 자, 6번에 자료가 없이 이게 끝이군요. 12월 30일자. 동진상사는 임직원 등 퇴직금 DB형, DB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죠. 12월분 퇴직연금 납입액이 550이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납입액 550만 원 중에서 2%는 금융기관이 수수료로 띄어갔다. 쉬운 거부터 대변에 보통예금은 550이 나갔죠. 그리고 차변에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기 전에 수수료가 나갔대요.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수수료니까 이거는 백발백중 판관비 수수료고요. 55만 원에 2%면 10해서 11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들어간 돈은 550 전액이 아니라 2%인 11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539만 원이 들어갔다는 뜻이지. 보통예금으로는 550이 나갔고 자 했더니 이제 일반 전표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매입 매출 전표를 보겠습니다. 7월 25일자도 하나씩 볼게요. 열렸고 이렇게 줄여서 자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문제. 보자마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매출로 발행했대요. 그러면 12번이죠. 얘는만 유일하죠. 내용은 제품이고
금액은 1,000만 원이 공급가액 영세율. 거래처는 정남. 아래쪽 전자인 거 맞죠? 전자체크. 다시 영세율을 구분하는 건데 구매 확인서 3번. 수출번호 없고요. 서류번호 없고요. 분계는 뭔가 확실하지 않은 하나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혼합. 대변에 제품 매출까지 그대로 1,000만 원을 쓰고 200만 원을 제외했는데 200만 원은 먼저 받은 계약금이었대. 그러면 걔는 무슨 이름으로 걸려 있을까? 선수금밖에 없죠. 선수금 200만 원 까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으로 800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별게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9월 20일자. 주경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원재료니까 이 안에 있는 매입세 공제되죠. 세금 계산서인데 공제가 되는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원재료를 매입했고요. 수량 단가 있으니까 넣어볼까요? 수량은 100개, 단가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데 있으니까 한번 썼고요. 거래처는 주경상사이고 전자니까 전자체크, 분계는 혼합, 결제가 다양하네요. 자, 원재료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대변액의 결제 방식을 보겠습니다. 현금단에 1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현금으로 이 중에 100만 원 결제했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인데 주된 원재료에 대한 매입 채무일 때는 지급어음 쓰는 거죠. 43만 원. 자, 3번 문제 10월 26일자. 영업사원들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대요. 전자계산서 받았대요. 여기서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딱 이 말을 보는 순간 앞뒤 다 버려도 끝났지. 얘밖에 없어. 계산서로 받은 자는 항상 53번 면세. 계산서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53번 면세로 끝났고 뭐 교육 간단하게 쓰고요. 우리 교육은 면세잖아. 그러니까 교육이니까 면세였나 봐. 금액은 165만 원이고 세액은 없어요. 그쵸? 165만 원. 거래처는 예인이래요. 전자 받았어요. 분계는 혼합할게요. 자, 여기서 원재료였으면 좋은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이거 한 거죠. 직원들 교육시켰죠? 네, 제조부 직원은 아니고요. 전부 다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대변의 결제 방식은 보통예금으로 전액다 지급. 보통예금 165만 원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문제는 11월 11일자. 독일의 와츠 자동차로부터 5인승 업무용 승용차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이거 중요한 문제네. 여기서 많이 틀렸겠는데? 근데 합격률이 그렇게 높았단 얘기야? 잠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게 수입세금 계산서예요. 수입은 수입이란 유형이 따로 있었죠? 55번. 자, 근데 이렇게 수입세금 계산서를 55번으로 거는 이유는 적어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돌려받고 분계는 편리하게 하고 그럼 55번에 수입을 걸어요. 그닥 보니까 5인승 업무용 승용차를 수입했대. 그럼 수입이면 이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영업용이죠.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는 그 비영업용 승용차는 국내 거래에서는 매입세 공제 안 해주면서 수입할 때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해주고 그러면 돼? 55번으로 매입세 공제받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이 수입이라는 매입의 유형 55번이 따로 있는 이유는 분계를 어차피 부가세만 분계해야 되고 부가세 개정 과목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고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아주 일반적인 국내 거래하고는 분계가 조금 특이한 세액만 분계해야 하는 그것을 모두 다 해주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55번이라는 걸 걸면서 매입세액을 직접 바로 자동으로 분계되는 기능을 썼던 건데 오늘 이 세금 계산서는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유형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입이긴 하지만 결국은 세금 계산서잖아. 부가세가 있잖아. 공제돼요? 이 차인데 공제해줘? 안 해주지. 그러면 뭐야? 수입이라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수입세금 계산서를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이것도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용차를 수입한 거지. 금액을 볼까요? 8,800만 원에 880만 원짜리고요. 어쨌거나 세금 계산서는 인천세관이 나에게 준 거고요. 자, 전자인 거 맞죠? 그리고 불공사유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불공사유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를 수입, 구입, 매입 똑같지. 수입은 외국에서, 구입이나 매입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내가 외국에서 수입했을 때랑 국내에서 공급받은 국내 거래일 때랑 부가가치세 적용을 다르게 해주는 건 아니지. 공제가 안 되는 건 언제나 공제가 안 되고, 언제나 공제가 되는 건 어떠한 경우도 공제가 돼야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분계를 혼합으로 걸어 놓고, 그리고 이제 밑에 좀 자료 좀 봐볼게요. 자, 분계가요, 불공이 들어가면 8,800과 880이 국내 세금 계산서인데 불공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 불공의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계산서가 공제가 안 돼서 불공을 걸면 그 차에 대한 원가와 그 차량 운반구에 대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차량 운반구 떨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왜냐면 국내 사업자하고 거래하면서 이 돈도 주면서 이 돈도 나가지. 둘 다 돈을 어떻게 잡을 거냐. 차 원가에 포함.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할지라도 세금 계산서니까 공제가 안 되면 불공이긴 해. 여기까진 맞아. 근데 분계할 때 88과 이 세액 중에 9,680만 원 전액을 인천세관장에게 줄 건 아니잖아. 그쵸? 우리가 수입세금 계산서든 수입세금 계산서였든 수입세금 계산서가 불공이 됐든 우리가 얘가 됐든 어쨌거나 이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내가 인천세관장에게 지급할 돈은 8,800 과세표준까지 돈을 줍니까? 세액만 줍니까? 세액만 주죠. 얘는 부가세만 분계해야 되는 거는 항상 또 고려해야 돼. 지금 보면 부가가치세만 분계해야 되는데 왜 불공을 걸자마자 9,680만 원이 붙었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일반적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그 분계를 이 프로그램에서 인식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정해야 돼. 첫 번째는 이 금액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부가세만 분계하는 거야. 880. 그러면 계정 과목은 어떻게 돼야 돼? 이 차는 차량 운반구의 매입세액의 원가를 포함해야 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로 9,680은 세관장에게 줄 이유가 없는 돈. 나는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는 돈. 그리고 위에 이제 가볼게요. 결제 방식은요. 부가세를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 당좌 수표 발행은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걸로. 자, 지금 푼 요 문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한 번 더 나름의 이 숫자와 분계하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원래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이 세금 계산서를 회계 처리할 때 특징은 부가세만 분계한다. 이건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 세금 계산서인데 불공이 되는 경우와 수입 세금 계산서인데 불공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결론은 같아. 근데 다른 점은 국내 세금 계산서인데 불공이 되면 이것도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분계를 할 뿐이고요. 수입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만 분계를 할 뿐이죠. 그것만 다를 뿐이지 51번으로 가려다가 54번에 불공이 되는 것과 55번의 수입세금 계산서가 결국은 불공이 되는 건 결론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 전산회계 1급 시험에 101회에 나왔던 해당 문제가 가끔 나오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얘가 이 시험에 나왔는데 합격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럼 많은 학생들이 선전했구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 이 문제는. 자, 끝나고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에 이제 증빙이 뒤에 붙어 있고요. 영업부에서 회식을 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했더니 바로 예금에서 돈이 나가죠. 그러면 지금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카드 매출 전표 안에 있는 세금은 영업부 직원들이 어떤 음식과 관련된 회식과 일부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받는 거 문제 없고 특별하게 어떤 이 신용카드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이 문제를 출조했다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금액은 44만 원이고요. 날짜는 12월 7일이고 그래요. 이런 유형이
57번 카가 매입이죠. 57번 카가 매입. 뭐 간단히 이제 회식이라고 쓰고요. 이 카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하면 알아서 짠 나눠지죠. 이런 기능을 갖는 거죠. 거래처를 보시면 명량이네요. 명량 해서 아래 여기요. 명량. 전자는 아니죠. 아래쪽에 신용카드 걸어주시면 체크카드가 되겠어요. 하나 체크카드. 요거죠. 하나카드 체크카드. 94511122 요거죠. 확인. 자, 분개를요. 카드로 걸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카드이긴 한데 무슨 카드냐면 체크카드야. 체크카드는 바로 돈이 나가. 그러니까 카드 걸면 안 돼. 뭘 걸어야 되냐? 혼합을 걸어서 일단은 내가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까지를 해놓고 대변에 아무리 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고 해도 바로 돈이 나가는 체크카드는 즉시 예금에서 인출되죠. 44만 원 전액이. 이 체크카드가 바로 돈이 나가니까 현금 영수증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죠.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의 증빙의 역할로서 발행되는 거고 지금은 거래는 카드와 관련된 거래인데 돈이 당장 바로 나가는 체크카드인 것 뿐이지. 그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 외에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체크카드도 종종 나옵니다. 요즘에는 워낙 체크카드 사용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결제 수단으로 꽤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12와 30. 제품을 현금으로 팔고 현금 영수증 발급. 현금 영수증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행했다는 얘기는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22번을 걸어주는 문제고요.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항상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인식하죠. 660 하시면은 600만 원에 60만 원 나뉘고요. 자, 거래처는요. 동진상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동진이지? 이래. 내가 이렇게 내가 나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틀린다니까. 상대방은 미래 회계 학원이 사갔고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뭐 전자는 필요 없고. 결제는 그냥 혼합으로 해볼게요. 자, 혼합을 눌러놓고 이제 아래 보니까 제품 매출까지는 똑같고 600만 원 똑같고요. 차변에 당장 현금으로 팔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660만 원 잡아서 차변 완료 하시면 분개 끝났네요. 자, 이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두 개 전표 중에서 전표 틀린 부분 찾는 건데 자, 위에 보니까 부가세가 별도라고 하는 말은 일반 전표보다는 메인 매출에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자, 한번 가봅시다. 그랬어. 자, 갖다 놓고 보니까 공장 차문 파손, 유리창을 교체하면서 부가세가 별도로 80. 그러면 8만 원 부가세 맞고 거래처는 글라스 맞고요. 자기합수표를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간 것도 맞아. 근데 이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 이것은 이제 분계가 틀렸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분계가 건물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을 처리한 건데 원래는 수익적 지출이래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얘가 돼야 되죠. 뭐 건물에 대한 수리비는 별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수선비. 근데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 수선비로 처리하죠. 이렇게만 하나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12월 18일자는 부가세랑 관련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전표이지 않을까. 일반 전표로 열어봅시다. 수도광열비가 74,500원 현금으로 지급되어 있으나 이것은 제조공장의 전기요금이었대. 제조공장의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쓰는 거죠. FE. 이때 기 하면 안 되고 전력 하셔야죠. 전력비 500번대. 계정 둘 다 이번 수정하는 문제는요. 둘 다 계정 과목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이제 밑에 결산 정리사항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1번, 2번, 3번. 이 세 문제 특징, 수동으로 할 것인가 자동으로 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1번은 현금과 부족에 대한 거니까 수동, 외화와 관련된 부분 수동, 마지막 기말재고는 자동. 기말재고는 자동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자, 일반 전표를 12월 31일자로 열어서 수동 분개할 거 봅시다. 자, 기말 현재 현금과 부족의 원인을 파악했더니 영업부 직원의 출장 경비 영수증이 아래 누락됐대요.
해당 직원으로부터 아래 영수증 받았대요. 출장 경비는 원래 알고 있듯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래요. 현금과 보조기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산표를 띄워볼까요? 시산표를 띄워서 기말 현재 현금 가보조개 잔액이 얼마가 있는가. 자, 보니까요. 23만 원 걸려 있네요. 자, 그럼 23만 원이 현금 가보조개 14만 원, 9만 원. 이거구나. 그럼 현금 가보족을 대변으로 먼저 반제를 할까요? 자, 반제하고 나니까 얘는 다 뭐란 얘기야? 출장 갔다 사용한 출장비, 걔를 여비교통비,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 대 23만 원 처리해 주시고, 자, 2번 문제 또 기말이죠. 11월 25일에 미국 K사로부터 외화장기 차입금 3,600, 3만 불에 대해 환율이 1,150원 적용해서 평가하래요. 11월 25일에 미국 K사로부터 3,600만 원으로 걸려있는 외화장기 차입금. 장부를 잘 열었다, 여러분. 이게 계정 과목이요. 외화가 없이 그냥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으로 3,600만 원 분괴된 걸 외화 환율된 환산 차이 사손익을 평가하는 문제도 있고, 외화라는 계정 과목을 붙여서 만드는 과목일 수도 있는데, 확인했더니 그냥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외화 장기 차입금이었어요. 그럼 이날의 환율이 아마도 1,200원이지 않았을까요? 그쵸? 근데 기말의 환율은 1,150원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50원 떨어진 거죠, 환율. 근데 50원은 달러 얼마에 대해서 환율을 평가합니까? 3만 불. 535. 그러면 원화 금액은 150만 원인데요. 차이 나는 금액이요. 이 150만 원에 외화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걸려있는 3,600만 원의 원화 금액이 150만 원만큼 감소돼야 된다는 얘기지. 감소. 장기 차입금은 부채잖아. 근데 이 3,600이 원화 금액이 떨어졌어.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 15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쵸. 감소시켜야 되니까 외화장기 차입금은 차변에 와야 되고, 차변에 오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환율로 인한 우리는 이익이 생기는 거지. 이 경우는 외화 환산 이익이 뜨겠죠. 날짜는 31일자로. 그러면 차변으로 외화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미국 K사 금액은 150만 원 차변으로 반제하고요. 대변에 그와 관련된 이익이 우리 회사는 이익이죠. 환율이 떨어졌는데 차입금의 환율이 떨어진 것만큼은 차입금에 대한 감소, 부채의 감소는 이익이니까. 미국 K사 뭐 싫다 그러면 지우시고 내비둬도 상관없고. 환율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번. 결산하는 날 기말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전표 입력은 5번의 결산차변 또는 6번의 결산대변으로 입력하래. 자동 결산을 하면 무조건 결산차변, 결산대변으로 분계가 돼.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죠. 자, 기말 재고 자산은 자동 결산 메뉴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니까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주시고, 자, 먼저 기말 원재료 갖다 놓을까요? 기말 원재료는 이번 연도 440만 원으로 마감. 입력하고, 자, 천천히 내려가다가 기말 제공품 보이면 스탑하고요. 기말 제공품은 500만 원 기말 재고. 마지막 기말 제품은 560. 자, 입력이 끝나면 얘네들 모두 다 전표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동결산 전표 추가, 전표 추가. 네. 자, 이렇게 하시면 12월 31일자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방금 전에 내가 분계한 거 밑으로 나머지 매출원가 마감되고 하는 다양한 분계들이 밑에 달라붙을 거고요. 그 밑에 전표들은 전부 다 결산차변, 결산대변으로 분계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도 원래 그렇게 되는 거니까 괜히 그냥 이 문구를 준 거야. 의미는 없어. 수동결산이 아니니까. 자동결산은 얘가 무조건 달라붙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결산까지 끝냈거든요. 자, 이제 문제 6번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1번. 예정신고 기간에 1기 예정기간이면 1월부터 3월까지 그 중에 3월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의 공급가액.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한 공급가액이란 얘기는 부가세가 있었던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 공급가액이니까 유형으로 생각하면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그러면 유형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리고 얘는 1월부터 3월까지가 아니라 3월만 보면 돼. 그럼 3월부터 3월까지 매출 걸고 이 매출 중에 현과 매출 하시면 공급가액이 조회되죠. 공급가액. 답은 7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70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1월부터 4월 중에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와 금액. 거래처? 무조건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열어주시고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중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엔터 엔터. 자, 여기서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했대.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다는 건 뭘까요? 외상 매출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러면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 중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외상 매출금을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이 회수한 거래처를 찾는 거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 대변에 걸려있는 금액을 비교하고 이 중에 가장 많이 회수한 거래처를 찾아보니까 4천, 400, 100, 2천. 와, 얘가 제일 많이 회수했네요. 그쵸? 얘는 거래처가 누구냐면 삼선상해고요. 금액은 2,08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와 얘를 동시에 객관식 자료 입력하는 문제, 장부조에 입력하는 란에다가 거래처란에는 삼선상회, 금액은 2,08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4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판관비 중에 도서인쇄비, 판관비 중에서도 도서인쇄비, 도선비는 현금으로 나간 것까지, 현금으로 나간 것까지 확인해주는 유일한 장부, 월계표. 얘는요, 4월부터 4월까지 조회하시고요. 도서인쇄비 중에서도 제조원가에도 도서인쇄비가 이렇게 있거든. 제조원가 안에도 도서인쇄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판관비 안에 있는 도서인쇄비.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안 보여서. 판관비 안에 있는 도서인쇄비. 그 중에서 현금으로 나간 돈, 금액은 25,000원.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그러면 월계표. 기간은 4월 중에 4월 판관비 카테고리의 도서인쇄비를 찾고 도서인쇄비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여기에 있을 거고 현금이 아닌 거래는 여기에 있겠죠. 아예 없으니까 25,000원이 답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얘를 가지고 볼게. 제조경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치? 얘는 현금으로 나간, 얘는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 그러나 저러나 지금은 얘 문제니까요. 이 문제는 답은 25,0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시고 장부 조회하실 때 이 계정이 이 어떤 계정의 합계가 현금으로 나간 거냐 대체로 나간 거냐 이 말 나오면 항상 월계표 열어서 확인한다. 그러면 한 문제를 거뜬히 건지실 수 있을 거예요.